네, 1시 9분 막 됐습니다.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에 눈여겨볼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 구말리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이현종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월요일이니까 한 주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네. 그 정례 여론조사 좀 살펴보도록 할까 싶은데. 네. 조사 개요부터 좀 먼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잠깐 준비를 해야 되는 관계로. 아, 그래요? 예. 조사 개요를 잠시만 있다 읽어드리도록 하고요. 예. 대통령 지지율 아주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주에 실시했던 조사인데요. 네. 긍정평가는 44%,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9%로 나타났습니다. 예. 몇 주째 등락이 심해지거나 큰 변화 같은 것들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에서는 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좀 사건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항상 제가 이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때는 네. 우리가 지나치게 너무 많은 이유를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언론에서도 한 그렇고. 1%포인트 변화가 있는데 네. 한 12가지 이유를 갖다 댑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다 난감한 게 예. 유권자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다 분석을 해가지고 판단을 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도 지난주와 한국갤럽의 조사는 긍정과 부정평가가 똑같게 나왔습니다. 예. 사실 변화가 없었던 거죠. 예. 그것도 이제 다른 조사 기관은 또 변화가 있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말 0.5%포인트 이런 차이들이 많거든요. 예. 말 그대로 박스권이다. 지금은 또 총선 국면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지지층이 결집하기도 하고 또 악재에 좀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의 대통령 지지율은 일종의 박스권 내에서 네. 총선 국면에서 진영 간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지. 12가지 이야기를 들여대서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분석적으로 대통령 국정수행을 평가한다? 네.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개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 전국 1,001명 휴대전화 RDA 조사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어디 있죠? 한국갤럽요. 자체 조사 그건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현종 논설위원께서는 방금 그 배종찬 소장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 대통령 지지율이 어떤 큰 변화가 없으면 조금의 어떤 등락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아무래도 아직까지 이제 조금의 어떤 중도층이라 이런 분들이 일단 결정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도 볼 수가 있고 네. 또 이제 특히 최근에 신종 코로나 19 사태가 어떤 정부가 좀 대응을 그나마 그래도 잘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제 결국 이제 아마 이거는 이제 선거가 이제 조금 운동이 진행이 되면서 현재 한 50몇일 남았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좀 더 결정을 하게 되면서 이제 판단을 내리지 않겠는가 싶은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 입장에서는 좀 안심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제 선거 전에 19대 20대 이렇게 선거 전에 보면요. 네. 선거 어떤 한 2달 앞두고 굉장히 요동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2달 전과 그다음에 이제 선거 직전과 여론 그 차이가 났고 또 선거 우리가 소선거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조금의 어떤 차이에 따라서 또 정당 구도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크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19대 20대 총선 때 보면 나타났던 공통적인 현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 비춰보면 지금은 어쩌면서 보면 똑같은 출발선상에 서 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로 우리가 명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통령의 긍정평가 또 부정의 양쪽에 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였죠. 코로나 대응을 너무 잘하고 있다. 3명 중 2명 정도는 현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 박수를 치고 있거든요. 예. 이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코로나19의 대처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에 오히려 더 플러스로 작동을 했을 테고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이 이제 코로나19와 연관된 건 아니지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경제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 자체는 또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그러니까 이게 한쪽 방향으로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은 사실상 44% 긍정 49% 부정은 추세로 본다면 거의 일직선에 가깝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당 지지율이 총선 앞두고 상당히 좀 요동치지 않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새롭게
새로운 당명 외우기도 이제는 좀 쉽지 않아요. 네. 예, 이거 좀 전달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한데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같은 조사 기관의 결과인데요. 정당 지지율 사실은 아주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요동을 친다라는 것은 뭔가 아주 그 급변 사태가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과 연관됐을 때 이건 지금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이 보수 정당 전체가 뭐 해체 재결합이 된다라든지 네. 또는 여당이 또 당명을 갈고 뭔가 다른 정치적 행보를 하는데 이럴 때는 변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도 어느 정당 또는 단체를 지지하는지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아직까지 정당 등록이 안 된 예. 정당도 있습니다. 정치 세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37%, 자유한국당 21%, 정의당 5%, 바른미래, 새로운 보수, 안철수, 신당 모두 3% 지지율로 나타났고 예. 다른 정당의 지지율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무당층은 지지 정당이 없다죠. 27%. 네, 거의 30%에 가까운 10명 중 3명 정도는. 근데 가끔씩 이런 걸 궁금해하세요. 예. 궁금 안 하시면 안 될 텐데. 그래서 무당층이 왜 이렇게 비율이 높으냐. 그러니까 어떤 조사는 자동응답 조사로 한 경우에는 이 무당층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경우가 있어요. 자동응답은 낮다. 네네. 예. 근데 이게 이제 전화 면접원이 직접 전화를 한 경우에는 거의 10명 중 3명 정도 나오는데 네. 우리 청취자분들 보실 때는 봐라 그 여론조사가 틀리구나. 근데 이건 조사 방법에 따른 응답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요하지 않는 이상 억지로 내가 이 정당 뭐 너무너무 좋아한다 이렇게 답변 잘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화 면접은 보통 이런 경우인데 ARS는 보다 손쉽게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정당의 성향과 가까우면 그 정당을 선택을 해요. 예.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좀 차이점을 둔다면 이걸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떤 절박한 상황이 오면 ARS 조사 결과와 상당히 비슷할 수가 있고 보통 평상시라면은 이렇게 중도층도 무당층도 상당히 높은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제는 이번 주부터는 정당명이 바뀌어서 이제 여론조사가 좀 들어가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보수통합이라든가 또 이제 호남의 새로운 당들이 지금 통합 작업이 민주통합당이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부터는 좀 요동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미래통합당이 이제 발족을 하게 되면 네. 아마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예전과는 좀 다른 그냥 새 보수당도 일단 없어지고 네. 그러면 과연 이제 보수 지지자들이 이제 결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또 민주통합당도 이제 호남을 기반한 정당인데 모르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지금 뭐 손학규 대표가 지금 일단 추인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예. 이게 뭐 정상적으로 발족할지는 모르겠어요. 뭐 일부 또 탈당을 하고 해서 조금의 시간은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거 구도는 조금씩 이제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중도 보수 중심으로 해서 미래통합당, 네. 그다음에 이제 호남장 중심으로 해서 민주통합당,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하는 이제 국민의당 이제 이쪽이 많이 되고 결국 남은 변수는 결국 국민의당과 미래통합당이 어떤 식으로 이제 연대할 수 있는가 아니면 독자세를 갈 것인가 이런 이제 변수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이제 구도. 그다음 뭐 인물 이슈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구도가 서서히 좀 잡혀져 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각 유권자들이 자기의 결정에 대해서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거죠. 네. 그렇다 보면 저는 아마 지금까지보다는 이제 좀 더 선거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제 유권자들의 자기 의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아마 표현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본다면 지지도 변화 추이는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새로운 어떤 이제 보수통합 정당이 뜨니까 그것에 대한 파급력이 상당히 좀 가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총선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도 여론조사가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심판론이냐 아니면 야당 심판론이냐 이런 조사가 있었다면서요. 구도가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껏 관련된 조사 결과를 보면 여당, 현 정부를 심판하느냐 아니면 야당을 심판하느냐. 예. 역대 우리가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돌고 난 이후의 시점은 정부 심판론이었어요. 정부 심판론이 좀 높은 편이었어요. 예. 그런데 여지껏 관련된 조사 결과를 보면 야당 심판이 높은 결과들을 보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과를 보면 뭐 어디 쪽이 높다고 이야기는 하기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소개를 해드렸던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인데 여당 심판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45%. 네. 그다음에 야당 심판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43%. 이제는 팽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결집한다. 이런 구도의 또 투표의 기준도 근접해지는 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충청과 영남에서는
여당 심판론, 정부 심판론이 높아요. 네. 충청이 좀 흥미롭고 호남에서는 야당 심판론이 또 높습니다. 네. 그런데 수도권은 팽팽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번 총선은 220석 이상이 물론 선거구 획정에 대해 정확한 숫자는 나옵니다. 수도권이 초박빙이다. 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건 해석하기 나름인데 예. 점점 팽팽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측하기 힘든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변수가 있는 게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잖아요. 예. 소선거구제 되다 보니까 아주 양당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예, 지금 예. 제3당의 어떤 변수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20대 총선에서 실제로 이제 한 5% 이내에 그 어떤 결정된 권한이 수도권에 한 30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보면 이제 국민의당의 어떤 변수 또 정의당의 변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면 야권 성향이 높은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여당 후보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전체로 보면 여당 후보 높은데 야당 후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누구의 표를 얼마만큼 가져가느냐 이 변수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기자를 또 굉장히 어떤 예측하기 힘든 게 뭐냐면 예. 실제로 5% 이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변수가 되는 게 정의당과 안철수 그러니까 국민의당이잖아요. 그럼 이 당이 얼마나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역구에서 보면 예. 한 표 차로 다 갈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대선거 같은 데는 한두 명 다 되니까 어떻겠지만 한 명이 딱 되기 때문에 이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수도권은 정말 한치 예측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전체 추가 양쪽이 다 비슷비슷하게 가져가면 모르겠지만 예. 만약에 한쪽으로 쏠린다면 그건 상당히 어떤 면에서 한 당에는 굉장히 재앙과 같은 결과를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이현종 위원님하고 아주 가까우면서도 조금은 차이 있는 데이터를 읽게 되는 것이 예.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저는 이게 국민의당을 중도로 봤을까 국민의당을 제3의 선택으로 봤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도라는 것은 뚜렷하게 내가 어떤 정당을 지지할 것을 결정하고서 하는 투표지만 그 당시를 보면 지역구에서는 당선이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지역구에는 그 많은 인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있었다면 투표를 했겠죠. 묻지마 예. 투표를 중도 후보니까 무조건 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1당, 2당이 마음에 안 드니까 제3의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나 이 당 저 당 다 싫으니까 이제 새로운 당 한번 해볼 거야라는 그렇죠. 의견들이 그렇죠. 많은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 이거 싫어. 나 이거 할 거야.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렇게 제3 세력이 강하냐. 오히려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양당으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이제는 뭐 미래통합당이 되고 이쪽으로 결집을 해요.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왜 정당 지지율이 ARS 조사와 전화 면접 조사에서 다를까? 결집도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결집도가 거의 균일하게 나타나는데 예. 이 전화 면접 조사를 했을 때 약간 느슨하게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나 뭐 정당 없어요. 지지 정당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바로 거기에 샤이 보수가 가 있습니다. ARS로 가면 그렇죠. 바로 데이터로 나오는. 때는. 네. 근데 그 전화 면접 조사를 했을 때 무당청에 가 있는 그 샤이 보수가 들어오려면 결집도가 높아야 되는 거죠. 바로 저는 이게 오히려 더 관건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시사구말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4.15 총선이 58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네. 뭐 70일 하다가 또 60일 하다가 벌써 이제 50일대로 들어왔어요. 네. 이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서서히 공천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관위가 전략공천 지역 8곳, 추가 공모 지역 3곳, 경선 지역 9곳, 단수공천 지역 23곳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창현 의원이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컷오프 됐다고 하는데 먼저 여당인 민주당의 공천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듣겠습니다. 이현종 논설위원께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면에서 경선 이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동안 예비 후보가 많았잖아요. 네. 그런 경선할 수 있는 것과 함께 이제 단일 후보, 단독 후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취약지 이런 데서 사실 후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주로 PK나 TK나 이런 지역은 이제 빨리빨리 결정을 해서 선거에 빨리 뛰도록 하고 있고 이제 유리한 주 수도권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선으로 가는데 네. 이런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처음 발표한 지역 중에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 경기도 과천어양의 신창현이 일단 지금 공천 탈락이 됐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했지만 현역은 20%를 컷오프 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컷오프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일단 20%의 감점을 줬어요. 그 컷오프보다는
감점을 준 거죠. 감점을 주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데서 점수를 엄청나게 못 얻으면 실제로 이제 어떤 경선에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이제 한 나온 것인데 아마 지금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금 2차, 3차에서 이런 결과들이 꾸준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추가 후보를 이제 모집한 곳. 근데 지금 조홍천 의원 지역구하고 금태섭 의원 지역구잖아요. 예, 예. 그 지역이 상당히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지금 뚜렷한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경쟁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가 공모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사실 추가 공모라는 게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준비 안 했는데 갑자기 내가 선거에 나서겠다 하는 게 어려운데 왜 추가 공모를 했을까? 이건 상당히 저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봐요. 예. 어떤 면에서 보면 한편으로 봐서는 길들이기다라는 저는 측면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두 의원 아시다시피 다 검사 출신이고 조홍천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했었고요. 금태섭 의원은 안철수계였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공수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신 발언을 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당내에서 좀 소신발언하면 좀 길들이겠다. 이런 어떤 사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이게 첫 번째에서 이렇게 이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다양성과 어떤 면에서 이런 것들에서 좀 더 문을 닫는 게 아닌가. 즉 어떤 면에서 보면 당론을 지킨 사람은 확실히 공천을 주는데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어떤 면 나중에 되더라도 조금 힘들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읽혀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점점 어떤 면에서 당이 하나의 색깔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 과연 그러면 다양성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저는 상당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네. 과하면 아니야만 못하다라는 것인데 예.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상대적으로 견고하니까요. 그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대로 가야 그래도 총선 대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대자비 기시감이라는 게 2016년에 당시에 새누리당이 이른바 막장 공천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랬죠. 직전과 직후에 정당의 지지율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공천하고 난 이후에 그만큼 정당의 경쟁력이 떨어졌거든요. 왜 그랬느냐. 그때 막장 공천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네. 더불어민주당은 그 정도 수준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많은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것을 비공개하겠다. 네. 그러면 이것을 사람들은 막후 공천이냐. 왜 나는 지역구에서 밭을 갈아왔는데 기회를 안 주느냐. 이렇게 되면 내부 균열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공개해달라. 근데 이게 이제 적당한 수준의 적정한 수준의 작은 수준의 파장이면 괜찮은데 이게 일파만파 커져버리게 되면 지지율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 지지율이 지금 통합 보수당이 이제 통합 보수 세력이 출현하면 이제 엇비슷해지는 양상도 지점마다는 볼 수가 있거든요. 어느 시점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크게 작동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호남 또 수도권의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은 아주 전략적 지역이거든요. 반드시 예.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본다면은 지금의 공천을 아주 잘해야 되는 그런 과제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상황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이슈 하나만 좀 두 분께 1분씩만 시간 딱 드리고 헤드라인 뉴스 듣고 와서 계속해서 그다음에는 이제 야당 상황을 좀 짚어볼까 하는데 그 경향신문에 실린 컬럼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고대 인미리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라는 컬럼인데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 고발 취하를 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번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듣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 사안은 주말 내내 사실은 각 언론에서 크게 다뤄졌고요. 예. 그리고 결국 이제 민주당이 바로 이제 그 고소를 철회하긴 했지만 우리가 일단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라는 문제와 함께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뒤에 처리하는 과정들을 좀 유심히 봤어요.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정도면 당에서 책임 있는 지도부가 좀 사과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어떤 면에서 보면 고발 당사자인 이해찬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다들 이번 사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어떤 민심을 제대로 못 읽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우려가 솔직히 있는 거죠. 예. 사실 다시 아시겠지만 결국 표현의 자유라는 것들을 언론의 자유를 그동안 가장 앞장서 온 게 바로 지금 민주당이었습니다. 야당 시절에. 그래서 항상 그 보수 정당에 대해서 보수 정권에 대해서
날카로운 어떤 비판을 칼날을 세웠는데 네. 정작 자신들이 지금 집권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 바로 형사고발을 해버리고 하는 모습들 또 여기에 대해서 빗발침에도 불구하고 사과라는 두 마디를 절대 들을 수 없는 것들. 자, 이게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처한 지금 좀 오만하다는 모습 이 선거는요 절대 오만하면 안 됩니다. 네. 배 소장께서는요?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돌발 변수거든요. 예. 우리는 이 현안을 볼 때는 결국 중도층입니다. 특히 이제 중도 진보층 내용상으로 보면 얼마나 뿔이 나겠습니까? 지금 가뜩이나 총선을 향해서 정말 총력적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민주당 빼고 뭐지 이게 이렇게 하면서 당황스러울 수가 있고 정말 뭐 이게 화가 솟구칠 수는 있는데 이럴 때 중요한 게 중도층이거든요. 예. 지나친 대응을 하게 될 때는 내용보다는 형식에 대한 비판을 받거든요. 그다음에 형식을 좀 더 정교화된 반박을 했더라면 차라리 반박 의견으로 그렇게 해서 지지층들을 집하는 게 나았을 텐데 이런 현안이 나올 때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겁니다. 중요한 것은 중도층을 생각하게 보면 한다면 대응을 급하게보다는 신중히가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사구말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까지 확인하고 다시 와서 야권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 관련 4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30일 동안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극복 방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고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국정조사 요구 등을 통해 정권 심판론을 부각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의 4.15 총선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2차례 경선 지역을 발표했고 후보자 추가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87곳의 지역구에 대해 추가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역 의원들이 단독으로 신청한 64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5선 정가윤 의원이 오늘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한국당 소속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송소진 씨입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처럼 공기는 깨끗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방눈이 쏟아지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지금 서쪽 대부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그중 경기 포천과 전북 진안 임실, 제주도 산지, 울릉도 독도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충청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내일까지 많은 눈이 더 내릴 전망이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눈과 함께 강추위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이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1도, 광주 1도, 대구 2도 등에 머물며 종일 영하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곳이 많겠고 강하게 부는 찬바람에 체감 추위는 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5도입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오수미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눈길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순천 완주 간 고속도로 완주 방면입니다. 3회 2터널 안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등이 부딪히며 화재 사고까지 이어져 벌써 1시간여째 전면 통제를 하고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3회 1터널을 가기 전부터 차량들이 거의 꼼짝을 못하고 서 있는 상황인데요. 미리 북남원 나들목에서 빠져서 국도로 우회를 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순천 쪽도 오수 1터널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눈도 많이 내리고 있어서 더욱더 큰 혼잡이 따릅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 일산 방면 조남분기점 부근 1, 2, 3차로와 갓길에 화물차에 싣고 가던 적재물인 파이프가 쏟아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 여파로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월요일 시사구말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천사와 야권 쪽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 PK 쪽의 불출마가 상당히 좀 많이 늘고 있어요. 친박이라고 하는 정갑윤 5선 의원 그리고 유기준 4선 의원. 자유한국당 쪽에서의 불출마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원내대표를 지냈던 김성태 의원도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유현정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지난 주말에 김성태 의원이 일단 불출마 선언을 하셨죠. 지난번 KT 관련해서 일단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만은 아마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부인과 딸에게 더 이상 이제 선거운동을 하기가 참 부끄럽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했고 또 박인숙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송파 쪽이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도 이제 의사 출신이신데 거기도 사실은 뭐 원래 공천심사까지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지금 오늘 그러니까 나온 거는 이제 정가빈 의원은 울산 이제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이게 5선이 있습니다. 네. 또 부의장도 했었고요. 유기준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부산 서구동인데 여기도 4선 출신이거든요. 장관까지 지냈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냥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뭐 상당히 좀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히려 지금 한국당이 일단 통합을 앞두고 지금 불출마 선언이 오히려 지금 뒷불이 좀 붙은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마 이게 지금 아무래도 TK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당에서 불출마 선언이 없다라는 그런 지역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뒤늦게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서 김도우 의원이라든지 그래도 이게 상당히 중진급들이 상당히 지금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더군다나 지금 서울의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에서 일단 강서벨트 사실은 이게 서울에서 야당이 지금 국회의원 3선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란 지역이 또 특히 거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김성태 의원이 3선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당에서는 이제 나경원, 오세훈, 뭐 김성태 이렇게 해서 이제 각 벨트별로 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돌연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아마 이런 상황이면 일단 지금 미래통합당이 발족을 하게 되면 점점 공천의 칼날이 더 날카로워지지 않겠는가. 네. 특히 TK 지역 의원들. TK 지역 의원들은 지금 정종섭 의원 이외에는 아직까지 이제 불출마 선언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아마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일단 공천 관련해서 상당히 좀 이 물갈이 요구들이 상당히 어떤 제가 볼 때는 강하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배 소장님. 근데 예. 중요한 건 유권자들의 반응이거든요. 그것도 예.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한 유권자가 핵심 지지층이기 때문에. 근데 이 공천을 지금까지 이런 공천은 없었다. 공천 혁신인가 지분 공천인가. 그러니까 선거 경쟁력에 있어서 다시 당선되기가 좀 힘들다고 한 사람들의 마지막 선택인가. 예. 이렇게 비춰진다면 이건 또 보수 유권자들이 또 지지를 강하지 못하는 또 요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본인의 희생보다는 성적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더 혁신 공천의 대상 지역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 PK 같은 경우에는 친이 성향이 강한 의원들이 불출마를 한다.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불출마 선언 러시가 나와야죠. 네. 그걸 통해서 사실은 혁신의 상징성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2004년 때 천막 당사와 비교를 하더라도 이게 역부족, 태부족 아니냐라고 하는 진단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새로운 보수당과 합하고 또 다른 보수 세력 몇몇가 이렇게 미래통합당에 출범하는데 공천 지분 다툼은 또 다 해소가 된 것인가. 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되면 이 공천의 모습, 변화하지 못하는 공천의 모습을 보이면 수도권의 보수, 이른바 샤의 보수가 재진입하지 않거든요. 미래통합 쪽으로. 그러면 창당의 컨벤션 효과,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겠느냐.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 하나의 정당이 있잖아요. 미래한국당. 근데 불출마했으면 완전 불출마가 돼야지 미래한국당으로 또 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누가 또 상당한 이 반응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중도 유권자죠. 예. 이들은 또 비판적 시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공천 혁신으로 볼 건지 일종의 다 계획이 있었네. 이런 이 계획 공천으로 볼 건지 계획 혁신 모양새로 보는 건지 이게 유권자들은 아리송해지는 거죠. 예.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이 미래한국당 그러니까 위성정당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던 그 당으로 옮길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성태 의원은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 이제 이게 이제 번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번호? 네, 이게 이제 미래한국당과 이제 지금 이게 나중에 이제 번호가 배정이 되거든요. 네네. 의원수가 있어야지만. 예. 그러니까 그 번호를 좀 더 앞번호로 좀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선거가 되면 선거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예. 그 의원 한 명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거했던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오히려
좀 그런 걸 떨쳐버리고 예를 들어서 정말 지금 마지막 저는 미래통합당이 남아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젊은 층과 이런 어떤 면을 보면 사회보수한테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이 비례 공천을 미래한국당이 어차피 이제 이렇게 창당을 했다고 하면 정말 여기 공천을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큼 공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예를 들어서 뭐 20, 30대 젊은 층이라든지 또 여성이라든지 좀 이런 분들을 정말 그동안 정치권에 몸담아 있지 않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기존에 간 의원들은 이제 정치를 그만하신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 공천만큼 국민들이 아 정말 저는 새롭네. 라고 할 만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상당히 조화스러운 공천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걸 과연 이제 이 지도부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남은 변수는 결국 미래한국당이 이 비례대표 공천을 네.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또 하나의 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선거법 때문에 선거하니까 이거 민주적인 전략 공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절차를 하라고 어떻게 했으니까요. 절차에 내가 할지 예. 이것 또한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고민일 것 같아요. 예. 윤석열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을 선택한다는 것은 현 정부에 대한 견제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만큼 당당하게 내가 정말 다른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가서 부끄럽지 않게 투표할 수 약간 당당함을 부여해야 돼요. 네. 이게 이렇게 해야만 샤이 보수가 나 당당하게 투표할 수 있어 샤랄라 보수가 되는데 네. 계속해서 참 샤이해지게끔 만들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부끄럽지 않게끔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말씀해 주시는 거 제일 참 중요한 게요. 어디 네. 가서 선거 끝나고 나면 어디다 투표해서 뭐 지는길 그럼요. 묻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거길 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5분에 거기 그렇게 뭐 바꾸려고 한대. 네. 그리고 뭐 괜찮잖아. 이 정도 이야기는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만이 당당한 어떤 자기 투표 생활을 밝힐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렵다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은 만 18세 53만 표가 투입되잖아요. 예. 보통 첫 번째 선거권을 가지는 경우에 대개 투표합니다. 그렇죠. 투표 예. 연령도 그거를 바뀌었죠, 안 이번에. 잃어버리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시사구말리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